1400여 년 전 백기를 이용해 서역으로 떠났던 구법승들의 발길이 이어졌던 곳이다. 원효대사와 의상대사도 이곳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떠나지 않았다. 그곳에 새겨진 원효대사의 깨달음의 스토리는 한국 불교의 역사와 함께 1000년, 2000년 전해지며 후대인의 각성을 견인하고 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의 현장. 원효대사의 깨달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6세기) 중반 관산성 전투에서 승리한 신라는 당은포 개척에 나섰고, 진흥왕 이후 당은포는 신라 최대 교역항으로 대외 무역의 중심지였다. 삼국 가운데 가장 후진국이었던 신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문화 통로였다. (44살의) 원효대사와 36살의 의상대사도 이곳을 향하고 있었다. 제 뒤로 아름답게 펼쳐진 서해 바다가 보이십니까? 이곳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궁평항입니다. 아마도 7세기에 원효와 의상이 이곳을 향해서 유학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아마 이 일대가 당은포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서기 650년에 원효와 의상은 중국 당나라로 돌아온 현장 법사의 신유식을 헌모해서 유학을 시도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고구려의 영토를 지나서 요동까지 갔다가 요동에서 고구려 술락군에게 세작, 즉 간첩으로 오인받아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풀려난 이후에 신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 661년에 이번에는 이 바닷길을 향해서 2차 유학을 시도하게 됩니다. 원효와 의상은 아마 6월 20일 전후, 당시 아마 장마철로 추정됩니다만 이 서해 당은포를 향해서 2차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먼 길을 걷다가 장마비가 내리기 때문에 비를 피해서 한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첫날에는 땅막이라고 하는 곳인 막장으로 들어가서 잠을 눕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덤이었죠. 근데 비는 칠흑같이 내렸기 때문에 다시 하루를 더 잠자게 됩니다.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갑자기 원효를 외치게 되죠. 그래서 어젯밤 잠자리는 땅막이어서 매우 편안했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이어서 매우 뒤숭숭하구나. 알겠도다. 마음이 생겨남으로 가지가지 현상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짐으로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삼계는 오직 유심이요 내 마음속에 있고 만법은 오직 내 인식 속에 있다. 내 마음밖에 어떤 현상이 없는데 어디에 가서 따로 구하리. 나는 당나라 가지 않겠다 라는 오도성을 외치고 바랑을 메고 원효와 의상은 서로 헤어집니다. 원효는 신라 서라불로 돌아가고 의상은 이곳 당은포에서 배를 타고 당나라로 건너가게 됩니다. 원효대사는 경전 속의 문구요, 이론이었던 사상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오도의 순간을 맞게 된다. 두 번에 걸쳐 당나라 유학을 열망했던 원효대사는 유학을 가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원효대사의 오도송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의상대사였을 것이다. 그러나 각성은 나눠줄 수도 전해준다고 받을 수도 없는 내면의 일이다. 당시 당은포는 당항성의 관할 지역이었다. 당항성으로 추정되는 당성이다. 역사 속에 묻힌 당항성의 흔적을 찾고 연구하는 향토사학자가 있다. 예, 화성 이 봄 풍경이 좋습니다. 저기 그 성곽만 성이
여기에 6개가 있습니다, 주에. 그리고 포구도 여기에 화성시 전체 포구가 지금 27개인데 이 근처에 있는 포구가 역시 6개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되게 당성 또는 당항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경기도 화성에 있으면서 중국으로 가는 하나의 그 통로, 해상 통로여서 상당히 요충지어서 그렇죠. 삼국 일찍이 특히 고구려 백제 또 신라 백제가 많이 갈등한 그런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당성 또는 당항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쪽에는 지금 457년에 고구려가 이 지역 백제를 침략하기 전까지는 여기가 백제 지역입니다. 예. 백제 지역인데 그 뒤에 백제하고 신라가 또 합해가지고 고구려를 그 물리친 게가 553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80년간은 이 지역이 그 신라하고 백제하고의 공동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선덕여왕 전후에 예, 또 예. 바뀌고 하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그때 저기 이 임진강 이쪽에 진을 치고 있고 예.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그 신라에서도 그 고승들이나 무역로가 이쪽밖에 없습니다. 예. 이 당항포. 예, 예. 대당무역의 관문이었던 당항성은 뺏고 뺏기는 구군이 달린 군사 요충지였다. 오래된 성마다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당항성이 더 각별한 것은 원효 대사가 개벽의 순간을 맞이한 곳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구법승들이 이 성곽 위에 올라 유학의 꿈을 다졌을 것이다. 지역 자체가 여기가 상당히 그 어떤 이 해상 항로로서의 지역 자체는 그 굉장합니다. 이쪽이. 예,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쪽이 구법루트로 알려져 있어서 예, 그렇죠. 고성들이 예. 대개 당나라 유학을 갈 때, 예. 물론 그 이전 수나라 때까지 또 그 이전은 남북조 시대까지 이쪽 관문을 통해서 나간 거로 되게 알려져 예. 있습니다. 저쪽에 바로 건너서 이게 바로 밑에가 원골이 되겠습니다. 원골. 예, 예. 그다음에 건너다 보이는데 이제 화려한 진이 돼 있는데 예, 나루터. 화려한 진이 거기에는 작은 수군 첨 그 절제사가 있던 데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가면은 이제 남경포라는 또 포구가 있습니다. 예. 그 포구가 그러니까 이 당성 주변으로 해서 포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 수로 그 포구가 되겠습니다. 해동의 끝자락. 신라의 유학생들은 목숨을 걸고 구법의 길을 떠났다. 일찍이 육로 입당에 실패한 원효와 의상은 11년 뒤 해상로를 선택했다. 그 원효 대사나 그 의상 대사께서 그 정도 학식이 있는데 어떻게 당나라로 뭘 배우러 가시려고 또 기억까지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견당사나 예. 유학성들을 통해서 아마 소문을 접했던 거로 생각합니다. 예. 중국의 선진 문물, 특히 중국의 당나라의 대표적 고성이었던 현장 법사가 인도로 17년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많은 경론을 번역하고 네. 새로운 유식학을 이제 펼치고 있다는 소문을 아마 견당사 내지는 견당 그 생들 네. 또 유학성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거로 압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강했던 의상이 아마 원효 대사에게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 유학 때는 고구려로 갔다가 잡혀서 예. 돌아오기 때문에 실패했고 다시 2차 유학은 661년에 이쪽을 향해서 이제 이번엔 바닷길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왔던 거로 보입니다. 아, 여기가 그런 새로운 학문을 배우러 나갈 수 있는 그 항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새로 문물의 문명의 어떤 그 수용처이기도 하고 또는 출고처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직 배움과 깨달음에 대한 열망으로 떠났던 원효와 의상의 당나라 유학길. 그러나 두 사람의 동행은 여기까지였다. 당항성으로 가는 길목의 야산. 20여 년 전
이곳에서 의미 있는 발굴이 이루어졌다. 이 일대가 무덤들이 많이 있는 공동묘지였다는 거죠? 공동묘지죠. 예. 그래서 이쪽에가 무덤이 있는데 이 능선에 무덤이 있는 걸로 그 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97년에 발굴한 보고서가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은 그 무덤 자체의 모양이나 이 석축으로 싼 모양 자체가 그대로 보고서에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일대가 공동묘지 무덤이 많아서 예. 정확하게 어딘가 비정하기는 참 어려울 예, 것 예, 같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간에 무덤이 많다는 거하고 예. 성인 남자 두 사람이 예. 들어가서 하루 또는 이틀을 잘 수 있는 무덤이 이 일대 어디에 있었다는 거. 예. 이 살치만 알더라도 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무덤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 예. 그리고 더 이상 유학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 단순한 공간 이동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 확인했다는 예. 그 무대가 바로 이 일대였다는 사실.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덤군이 발견된 백곡리 고부는 당성으로 가는 길목이다. 무덤에서 깨달음을 얻은 원효 대사의 오도처로 보는 까닭이다. 예. 여기서 그 깨우쳤다는 그 일체 유심조가 예.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교수님이 좀 예, 뭐 일체유심전은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죠. 이 모든 현상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 원효의 오도송의 근거에서 보면 어젯밤 잠자리는 참 땅막이어서 매우 편안했는데 오늘 밤 잠자리는 무덤 속이어서 매우 뒤숭숭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이라고 하는 편안함, 오늘 밤이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이 분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맑고 해맑고 깨끗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 물들고 때 묻은 측면이 있는 건데 이 어제와 오늘의 이 상극적인 대립적인 분별의 그 근원에 있는 큰 마음, 더 큰 마음, 이 한 마음을 발견했던 거죠. 그런 마음을 발견한 곳이 바로 이곳이어서 더 이상 유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신라로 과감하게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뭐 좋은 말씀입니다. 시들지 않는 배움의 의지, 깨달음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 고생스러운 여정 속에 우연처럼 찾아온 깨달음의 순간을 맞게 된다. 화두처럼 일체 유심조를 품고 있었기에 벼락처럼 강렬했던 깨달음,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는 각성의 순간이었다. 원효 대사는 그렇게 무덤가에서 대광명의 실상을 깨우친다. 법계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 깨달음을 나눌 수는 없지만 후대인은 고승들의 깨달음을 딛고 각성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원효의 깨달음으로 영감을 주는 도량이 있다. 화성 당황성을 향해 길을 떠났던 원효와 의상 대사는 아마 이 일대, 특히 평택 화성 이 일대를 아마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과 평택 일대는 신라 당시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 중에 특히 당황성이 있는 화성은 원효의 오도처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는 평택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효와 의상의 깨달음의 계기를 마련한 화성과 평택 일대의 사찰들, 이를테면 화성의 신흥사나 평택의 수도사는 원효 대사의 깨달음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성과 조술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평택 수도사는 원효 대사의 오도,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근래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체험관으로 옮겨가서 어떻게 깨달음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 느낌을 한번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00년) 전 원효 대사의 깨달음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체험관에는 연대표를 비롯한 각종 시청각 자료가 마련되어 있다. 원효 대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의 배경, 치열했던 구법 여정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경주 분황사에서 서해 당항성까지 원효 대사가 걸었던 구법 루트와 일심 사상을 비롯해 흉내낼 수 없는 보살행의 경지, 무의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러면 깨달음의 순간은 어떠했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 돌무덤을 체험관으로 구현해 놓았다. 여기가 평택 수도사에 조성된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니까 초중고생들 또 일반인들에게 교육관으로서의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효대사가 이와 같은 무덤 속에서 하루를 자면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는데 또 하루를 더 자게 되면서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을 우리는 흔히 일심의 발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심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하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냐, 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일심과 관련됩니다.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한 길은 바로 일심을 발견하는 길이고 원효대사는 바로 이 무덤 속에서 어젯밤의 편안한 상태, 오늘 밤의 뒤숭숭한 상태의 근원에 자리한 일심을 발견함으로써 바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이렇게 마련된 오도체험관이라는 것이죠. 이곳이 정확히 원효가 오도한 공간이라고 하는 비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평택 수도사에서는 이곳을 원효가 깨달았다는 공간으로 재현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효과, 체험의 효과를 누리도록 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불자들에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 오도체험관에 와서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달을 수는 없어도 분위기를 느끼고 사유해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원효대사가 깨침을 얻고 난 이후에 서라벌로 돌아가서 많은 저작을 하게 됩니다. 백부 240여 권 가까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만 현존하는 저술은 한 20여 종 조금 더 됩니다. 그 남아있는 저술들 속에서나마 원효 철학의 핵심인 일심의 철학이 굳건하게 재건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 대사가 한국 사상사에서 또는 한국 철학사에서 일심의 철학을 굳건히 확립함으로써 불교, 특히 대성불교는 커다란 하나의 정리가 되었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철학사에서 원효의 일심은 이후에 진울선사의 진심의 철학, 그리고 태고의 자심, 나옹의 무심, 그 다음에 청의 휴정의 선심, 경허의 조심, 만의 유심, 성철의 돈심이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개 한 철학자의 사상적 키워드는 그 한 열쇠말을 통해서 전 사상을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원효의 일심은 불교의 대장경을 마음자리, 심자로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후에 불교 사상을 총집대성한 의미로서 일심을 촘촘하게 정리했고 그 영향은 동아시아 사상사, 특히 한국 사상사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한국 불교가 가지는 장점이자 강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원효의 일심 철학은 단지 개인의 철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심 철학은 보다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쳤고 후대 사람들은 그 영향 속에서 자신의 철학을 재현해 갔습니다. 원효 역시 자신의 일심 철학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남기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과 접목해 갔습니다. 정토 사상과 결합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리고 대중들에게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부처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더불어 나누고 더불어 함께 했습니다. 일심의 도리를 깨우친 원효 대사는 걸리는 것이 없었다. 민중들과 함께하며 춤추고 노래하는 무의 행을 이어가게 된다.